네, 안녕하십니까. 스포뱅TV의 변영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인 컨설팅의 첫걸음이죠. 정관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강의할 때 남자와 법인에만 있는 게 뭐냐고 했을 때는 공통분모가 다 하나였죠. 정관이었습니다. 별로 안 웃기죠? 제가 정관 관련된 부분을 아주 알기 쉽게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정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드라이하죠? 그죠? 정관이라고 하면 네이버에서는 목적, 명칭,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필요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만 하고 그중 한 가지라도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요.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은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 즉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상대적인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음 장에 나오는데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법인을 갖다가 처음 만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정관이에요. 그 정관에 그 회사의 운영 원칙이랑 목적 그리고 그 필요한 명칭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서류가 정관입니다. 정관이 없으면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 자체에 대한 등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관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한 정관은 근로자보다 다른 법인의 임원 관련된 분들의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다가 보장받기 위해서 그 안에 상대적인 기재사항 및 임의적인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어야지 향후 세무조사나 뭐 여타의 다른 부분이 됐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갖다 풀게 되면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듯이 법인 설립에서는 제도 정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도 정비 관련돼 가지고 가장 첫 단계가 정관, 수학 공식이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이해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법인 설립을 제일 먼저 하게 되면은 그 대표가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첫 번째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아는 지인이 계시면 법무사 사무장이나 그런 분 통해서 법인 설립을 갖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장짜리의 양식을 줘요. 그 양식은 뭐가 되어 있냐면 상호를 갖다 결정하시고요. 주주 구성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주금납입이라고 하는 자본금에 대해서 얼마나 갖다 할지를 갖다가 정하시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라고 하고요. 또한 사업 목적 관련된 부분을 기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점을 갖다 어디에 둬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내용을 갖다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기재사항만 들어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법인 설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고 그 부분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부분이 거기까지입니다. 그 원시정관을 갖다가 다른 말로 비슷한 얘기로 표준정관이라고 합니다. 표준정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따 향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준정관 자체는 개정정관보다는 썩 좋지 않다. 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표준정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인이 처음 설립했을 때 말 그대로 법인,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입니다. 정관은 기본적으로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할 때는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갖다 풀게 되는 것처럼 법인 설립을 위해서 제일 먼저 등기소에 제대로 된 제출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정관이에요. 정관 내용에 토시 하나라도 제대로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보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빠꾸 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법인 설립을 갖다 위한 부분에 대한 게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처럼 영업자 중에서 뭐 지방을 가서 법인 설립을 갖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랬을 때는 난처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관, 즉 원시정관에는 절대적인 기재사항, 목적, 상호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 꼭 기재가 돼야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참고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서류상에 사인을 하거나 다른 부분에 대한 계약을 갖다 굳이 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법인에 있어서의 임원보다는 약자니까 정부에서 그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그 회사의 구성원 중에도 임원도 직원인데 임원은 법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을 갖다가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임원은 정관상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상대적인 기재사항 또한 추가로 임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이라고 하면 이런 상대적인 기재사항 및 임의적인 기재사항을 갖다가 정관에 삽입을 해서 그거를 소정의 절차를 갖다 걸쳐야지 또 됩니다. 그래서 부인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참고로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그 제도를 갖다 통해서 정관을 갖다 제정을 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되지 이사회 통해서 진행을 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건 제가 2탄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참고로 임의적인 기재사항, 즉 상대적인 기재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원들 같은 경우는 임원의 급여가 어떻게 되고 임원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고 상여금이 어떻게 되고 유가족 보상제도가 어떻게 되고 향후에 회사가 단기순이 많이 생겼을 때 배당이 기본적으로 정기배당, 그렇죠? 3월 달에 하는 게 정기배당인데 정기배당 이후에 중간에 또 배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지 기본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당도 현금 배당만 주는 게 아니라 현물, 법인의 뭐 아파트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 이런 부분으로도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 또 주식 양도의 제한, 뭐 가족이 아닌 타인 간의 어떤 주주구성원에 있었을 때 법적인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이 양도의 제한, 이 관련된 부분은 등기가 또 돼 있어야지 법적으로 효력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처분, 이익 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채 발행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건이라고 있는데요. 이 주주총회에서 처리해야지 법적으로 효과가 나는 안건이 있고요. 이사회에서 처리해야지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과 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꽤 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정관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그 법인이 정관을 갖다가 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요거는 2탄에서 그 사례를 갖다가 실사례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추질당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요. 다음은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법인이나 아니면 이걸 직접 보고 계신 법인 대표님들은 이 정관에 개정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갖다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관의 주요 내용 중에선 첫 번째, 사업 목적은 현재 영위사업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제조업 관련된 그런 법인의 어떤 대출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고 유통 쪽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정관 내용에 지금 현재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균형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정관 내용에는 발행할 주식수라는 게 있고요. 발행한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발행 주식 총수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는 일치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발행할 주식수가 2만 주 되어 있는데 발행한 주식수가 2만 주가 넘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주식의 종류와 규정에는 어떤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가. 뭐 보통 주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식의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향후에 이게 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이 일반 원시정관에는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이 빠진 규정이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저 앞장에서 이런 이사회의 안건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관련돼서 지금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서 아시는 대표님도 많이 안 계세요. 또한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거로 되어 있죠.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가? 참고로 타인 간의 주식을 50대 50으로 진행이 됐을 때 회사가 작았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나중에 컸을 때 어떤 불화로 인해서 뭐 타인이 처음에 같이 진행했던 상대방 주주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식을 갖다 양도하게 됐을 때 나중에 경영권 방어나 또 주식을 갖다 양도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 저기가 아니라 뭐 창투나 그런 쪽에다 저기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됩니다. 그 주식 양도에 대한 규정이 정관에만 있다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에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8번째, 우리 사주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이게 스톡옵션이죠. 참고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기재사항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취직을 갖다 어떻게 하고 처리를 갖다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관을 갖다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원 보수랑 뭐 퇴직금, 유족보상금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을 갖다가 차지합니다. 임원에 대한 연간 보수, 급여, 보수라고 하면 급여 플러스 상여를 갖다가 포함이 되죠. 를 매년 정기총회에서 한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가? 임원 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가? 이건 좀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예, 보수도 마찬가지고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임원 급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을 갖다가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그냥 뭐 임원에 대한 급여를 뭐 지급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또 임원의 상여금 규정이 지급되어 있는가? 규정이 있는가? 참고로 임원에 대한 정관상의 상여금 규정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여를 몇 년 동안 해주고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중에 다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임원의 정기상여,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제도정비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인 기재사항 중에서 임원 보수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한 퇴직금, 아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예전처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내 유보를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금지해서 사회 예를 들어 유치를 갖다 많이 하라고 합니다. 임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갖다 받아야 됩니다.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일반 결의가 아니라 특별 결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의 정의가 제대로 규정되어 놓았는가. 빨간 게 되어 있죠. 임원 퇴직금 관련된 한도에 대한 부분은 2011년도 12월 31일까지랑 그리고 작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규정이 좀 나눠져 있죠. 그죠? 이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어느 정도 뭐 5배가 됐든 몇 배가 됐든 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까지 인정해 주고요. 2012년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는 3배까지 인정을 해줬죠. 올해가 바뀐 게 뭐죠? 맞습니다. 올해는 2배까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또한 정관상에 반영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업데이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정관을 갖다가 신경 써주는 것도 내가 향후에 어떠한 문제 소지가 됐을 때 법적인 효력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임원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지급 배수와 직급과 근속기간에 따라서 사회 통념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책정해 놓았는가. 퇴직 위로금 지급 대상, 지급 사유, 지급 주모가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유족 보상금. 이도 유족 보상금의 가장 큰 핵심은 또 업무상의 어떤 문제냐, 업무상 이외의 문제냐에 따라서 지급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규정의 주주중의 승인을 갖다 받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유족보상금 관련된 부분은 근로조합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참고로 나중에 소득을 갖다가 잡히지 않는데요. 참고로 임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 뭐 상속세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잡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차 강의를 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갖다 하면 이런 셀프 체크리스트가 용어도 좀 낯설고 우리한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대표님도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맞는 겁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약간 좀 약간 뭐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제도 정비를 갖다 해놓고 범인을 갖다 운영을 해야지 향후에 문제가 소지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강, 즉 2탄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법인들의 사업체가 어떠한 페널티를 받고 어떠한 세금을 갖다가 더 환수를 당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